사례로 약물 치료학을 공부하는 채널 심플 시작합니다. 오늘은 소화기계 질환 중 소화성 궤양을 일으키고 국내 유병률이 높은 헬리코박터 감염에 대한 사례입니다. 오늘 사례는 기저질환이 없는 43세 여성입니다. 국가검진 위 내시경 결과 헬리코박터 검사 양성으로 소화기내과를 방문하였습니다. 가족력으로 부친이 위암이 있고 주호소로 소화가 잘 안되고 신물이 넘어올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식도와 십이지장에는 특이소견이 없었지만 위 전반에 중등도의 위축성 변화가 관찰되고 위 기저부에 점상 발적이 관찰되어 헬리코박터 감염 의심하에 시에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즉 헬리코박터 감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약물 알러지로 페니실린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환자입니다. 위축성 위염으로 진단되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문제 1번. 환자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제균 치료로 판토프라졸 40mg 1일 2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약물요법은? 먼저 헬리코박터 검사를 알아보겠습니다. 헬리코박터 검사는 내시경을 이용하는 방법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검사가 요소 분해 효소 검사인데 오늘 사례 환자에서 사용한 검사입니다. 내시경 도중에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의 흔적을 발견하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을 의심하고 조직을 얻어 요소 분해 효소 검사를 시행합니다. 헬리코박터가 요소 분해 효소를 생성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생검된 조직을 요소 기질에 넣으면 헬리코박터균이 분비하는 요소 분해 효소에 의해 암모니아가 생성되고 이 암모니아에 의해 pH가 상승하는 것을 색깔 변화로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내시경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 중 요소 호기 검사, 즉 UBT 검사는 감염 여부 및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후에 제균 성공 여부를 판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인체에 무해한 동위 원소가 결합된 요소 용액이나 정제를 경구로 투약하고 헬리코박터균의 요소 분해 효소에 의해 생성된 CO2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호흡 중 날숨을 모아 분석하며 감염 여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있다고 해서 모두 제균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균 치료 대상이 되는 경우는 소화성 궤양, 저등급 말트 림프종, 조기 위암 절제술 후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자반증, 위선종의 내시경 절제술을 한 환자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인정됩니다. 요양급여 인정은 되지 않지만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축성 위염 또는 기타 제균요법이 필요해서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제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의 경우는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고 위암 가족력이 있으며 위축성 위염이 있었으므로 제균 치료 대상이 됩니다. 대한상부위장관 헬리코박터 학회에서 제시한 2020년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차 요법으로 제균 치료를 시작하고 1차 요법에 실패한 경우 2차, 3차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제균 치료를 처음 시행하는 환자에서 1차 요법은 경험적 치료로 표준 3제 요법 14일, 4제 요법을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비스무스를 포함한 4제 요법은 다른 1차 요법 두 가지를 투여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행하도록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제균율이 80% 이상 되어야 하는데 표준 3제 요법의 치료의 성공률이 과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항생제 내성률의 증가와 함께 제균율이 감소해서 현재는 70에서 8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균율이 낮아진 것은 클레리스로마이신에 대한 내성이 원인이고 2019년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클레리스로마이신의 내성률은 약 17.8에서 30%로 여러 외국 가이드라인에서 클레리스로마이신 내성률이 15% 이상인 지역에서는 이 표준 3제 요법보다는 비스무스를 포함하지 않는 4제 요법을 순차 치료나 동시 치료 또는 비스무스 4제 요법을 1차 치료로 권장하기도 합니다. 경험적 치료 대안으로 먼저 클레리스로마이신 내성 검사를 한 후에 내성이 없다면 표준 3제 요법을 7일간만 복용하고
내성이 있다면 PPI, 아목시실린, 메트로니다졸을 7일간 투여하거나 비스무스를 포함한 사제요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차 요법에 실패하였다면 2차 요법, 2차 요법에 실패하였다면 3차 요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2차 요법은 비스무스를 포함한 사제요법이고 3차 요법은 레보플럭사신을 포함한 삼제요법입니다. 각 제균 치료에 대한 약물요법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3제요법은 PAC, 즉 PPI 표준 용량과 아목시실린, 클레르시로마이신을 1일 2회 14일 투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아목시실린 대신 메트로니다졸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PMC를 투여하게 되겠습니다. 순차요법과 동시요법은 비스무스를 포함하지 않는 4가지 약제 조합인데 PPI와 아목시실린을 1일 2회 5일간 먼저 복용한 후에 6일째부터는 PPI와 아목시실린, 클레리스로마이신, 메트로니다졸 4가지를 5일간 총 10일 복용합니다. 복용법이 다소 복잡해서 환자의 복약 순응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시요법은 PPI, 아목시실린, 클레리스로마이신, 메트로니다졸 4가지 약제를 모두 1일 2회 10일간 복용하는 방법인데 여러 항생제를 동시에 투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고 제균에 실패한 경우 2차 치료의 약제 선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스무스를 포함한 사제요법은 표준 3제요법에 실패한 경우 2차 요법으로 흔히 처방됩니다. 4가지 약제는 PPI 1일 2회, 메트로니다졸 1일 3회, 비스무스와 테트라사이클린은 1일 4회로 PMBT를 복용합니다. 2차 요법 이후에도 헬리코박터균이 검출되었다면 레보플록사신을 포함한 3제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는 헬리코박터 제균을 위해 경험적 1차 치료로 표준 3제요법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으므로 아목시실린은 제외되어야 해서 PMC, 즉 메트로니다졸 클레리스로마이신을 복용하는 3번이 정답입니다. 1번은 페니실린 알러지로 아목시실린을 피해야 하므로 답이 아니고 2번은 레보플록사신을 포함한 3제요법은 1차, 2차를 실패했을 때 사용되며 구성도 PPI, 아목시실린, 레보플록사신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4번은 비스무스를 포함한 사제요법으로 주로 1차 요법을 실패한 후에 2차 요법으로 사용하며 5번은 권고되는 치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52세 남성으로 소화성 궤양으로 진단받고 헬리코박터 감염을 확인한 후에 1차 제균 치료 후 2개월 뒤에 1차 치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동안 설사가 심했다고 했지만 약은 모두 복용했다고 했습니다. 1차 제균 치료는 란소프라졸, 아목시실린, 클레리스로마이신, 즉 PAC 표준 3제요법을 시행했습니다. 내원 당일 임사검사 UBT에서 파지티브로 요소 호기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는 것은 1차 제균 치료에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환자가 표준 3제요법을 시행하는 동안 설사가 심하다고 했었는데 항생제 2가지를 복용하다 보니 오심, 복통, 설사가 가장 흔한 부작용이고 이것이 환자가 약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문제 볼게요. 문제 2. 환자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2차 제균 치료로 란소프라졸 30mg 1일 2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약물요법은? 네, 이 환자는 2차 치료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앞서 보았던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차 실패 이후의 2차 치료는 비스무스가 포함된 사제요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PI, 비스무스, 테트라사이클린, 메트로니다졸, 즉 PBTM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비스무스, 테트라사이클린, 메트로니다졸 조합입니다. 참고로 비스무스를 포함한 사제요법은 표준 3제요법보다 부작용이 더 심할 수 있는데 오심, 복통, 설사뿐만 아니라 비스무스로 인해 대변 색깔이 검게 보일 수 있고 비스무스와 메트로니다졸에 의해 미각 변화나 금속 맛을 느낄 수도 있고 두통이나 어지러움도 나타날 수 있어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복약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의 팁,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알고리즘을 기억하세요. 1차 요법은 표준 3제 요법 PAC, 즉 PPI 아목시실린 클레리스로마이신입니다. 클레리스로마이신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 4제 요법을 순차 또는 동시 치료하는 방법, 클레리스로마이신 내성 검사 후에 그 결과에 따라 PAM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었고, 1차 제균 치료 실패 시 2차 요법은 비스무스를 포함한 4제 요법 PBTM이며 3차 요법은 레보플록사신을 포함한 3제 요법입니다. 1차 요법의 표준 3제 요법 PAC, 2차 요법인 비스무스를 포함한 4제 요법 PBTM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례에서 살펴본 표준 3제 요법에서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 경우 아목시실린을 대신해서 메트로니다졸, PPI, 클레리스로마이신으로 치료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사례와 함께 약물요법을 이해해보니 어떠신가요? 쏙쏙 이해가 되시죠?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 궤양성 대장염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사례 중심 문제풀이 심플. 오늘은 소화기계 질환 중 염증성 질환의 하나인 궤양성 대장염으로 경증 환자에 대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기저질환이 없는 40세 남성으로 한 달 전부터 배탈이 자주 났고 최근 2주간 하루에 6번에서 7번 묽은 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활력 징후는 정상, 혈액 검사는 염증 수치인 ESR과 CRP가 상승되어 있었고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하행 결장부터 직장에 걸쳐 부종과 점막 발적, 과립성이 관찰되었으며 칼프로텍틴이 187로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칼프로텍틴은 장내 염증을 평가하는 바이오마커로 대변 검사를 통해 측정하는데 백혈구, 특히 호중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로 염증이 있는 부위에서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장 점막이 염증으로 손상되면 백혈구가 장내로 침투하고 칼프로텍틴이 대변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염증성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에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 환자는 진단 결과 궤양성 대장염, 즉 UC-E2로 진단이 되었고 메이오 스코어는 5점이었습니다. 자, 문제 1. 경증의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은 이 환자의 치료로 적절한 약물요법은 1번 프레드니솔론 경구, 2번 메살라진 경구 및 좌약, 3번 아자치오프린, 4번 아달리무맙, 5번 시프로플록사신. 이 문제는 환자의 궤양성 대장염의 병변 부위와 중증도에 따른 약물 치료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궤양성 대장염의 약물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궤양성 대장염의 질병이 침범한 부위와 질병 중증도의 분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몬테리에 분류에 의해 질병이 침범된 부위에 따라 직장염, 좌측 대장염, 광범위 대장염으로 구분합니다. 직장염은 E1이라고 표시하고 염증이 직장에 국한된 경우이고 좌측 대장염은 E2, 염증이 직장을 넘어 좌측 대장에까지 퍼져 있지만 비장 굴곡을 넘지 않은 경우입니다. 광범위 대장염 또는 전 대장염인 E3는 대장 전체를 침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 사례의 환자는 하행 결장과 직장까지 병변이 보이는 E2에 해당됩니다. 또한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S0는 임상관해, S1은 경증, S2는 중등증, S3는 중증으로 나누게 됩니다. 궤양성 대장염에서 중증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메이오 스코어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이오 스코어링은 질병의 심각도를 평가하기도 하고 치료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거나 병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메이오 스코어링 시스템은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배변 빈도, 직장 출혈, 내시경 소견, 의사의 전반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각 항목마다 0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매깁니다. 2점 이하는 관해 상태, 3점에서 5점은 경증, 6점에서 10점은 중등증,
11점에서 12점은 중증 상태이고 메이오 스코어링이 높을수록 치료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례 환자는 대변 횟수가 하루 6번에서 7번 이상으로 배변 빈도는 3점, 직장 출혈은 없었기 때문에 0점, 내시경 소견은 1점, 의사의 평가는 1점으로 총 5점이며 경증에 해당됩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목표는 과거에는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현재는 증상 소실과 함께 점막병변을 치유해서 장 손상이나 신체 장애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치료 목표입니다. 최근에는 깊은 관해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것은 임상 관해와 점막 치유뿐만 아니라 혈액의 염증 수치나 대변의 칼프로텍틴 같은 바이오마커 등이 정상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에 사용되는 치료 약물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약은 5-아사입니다. 경증에서 중등증의 유시에 관해 유도와 유지에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사용되는 약제로 경구와 직장으로 투여하는 약이 있는데 항문에서 15cm 이내의 병변이 위치한 경우에는 자제 형태의 국소 제제가 좋고 비장 굴곡 부위까지 이어지는 좌측 대장염의 경우에는 관장제, 그 외의 부분에는 경구제가 좀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중등도에서 중증 시 관해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관해 유지에는 효과가 없고 장기간 사용 시 골다공증이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부작용을 생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필요시에 단기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5-아사와 스테로이드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을 때는 아자치오프린이나 멀캅티오퓨린 같은 면역 조절제나 면역 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충분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 안티-TNF로 대표되는 생물학적 제제와 제걱제제로 대표되는 소분자 제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경증에서 중등증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는 대한장연구학회에서 발표된 궤양성 대장염 치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질병이 침범한 부위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먼저 직장염인 경우에는 5-아사, 좌약 또는 관장액 같은 국소 치료를 1차적으로 권고합니다. 국소 치료를 권장하기는 하지만 경구 5-아사와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아사 치료에 대한 반응은 2에서 4주 사이에 나타나고 추가적인 효과는 16주까지 관찰될 수 있습니다. 좌측 대장염과 광범위 대장염은 1차 치료로 경구 5-아사를 권고하며 국소 5-아사와 병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직장염과 좌측, 광범위 대장염 모두에서 5-아사를 충분히 사용해도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전신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경구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경증의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은 오늘의 환자에서 적절한 약물요법은 무엇일까요? 환자는 E2, 즉 좌측 대장염에 메이오 스코어가 5점인 경증 환자이므로 5-아사, 경구 및 국소 치료를 병용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따라서 답은 2번 메살라진 경구 및 좌약입니다. 다른 보기들을 살펴보면 1번 프레드니솔론 경구와 3번 아자치오프린, 4번 아달리무압은 5-아사 치료에 효과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의 시프로플록사신은 퀴놀론겐 항생제로 염증성 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량이나 미생물의 과도한 증식과 같은 합병증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항생제 내성 발현이나 C. 디피실레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2년간 메살라진 성분의 아사콜 1600mg 두정을 1일 1회, 펜타사 자제 1g을 매일 투여하며 증상이 잘 조절되었으나 3주 전부터 혈변, 체중 감소가 나타나 조기 내원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6번 이상 변을 보고 혈변이 자주 관찰되고 한 달 사이에 체중이 2kg나 줄었다고 합니다. 활력 징후는 정상,
혈액 검사에서 헤모글로빈이 약간 감소되어 있고 ESR과 CRP가 증가된 상태이며 대장 내시경 검사, 하행 결장부터 직장에 걸쳐 부종과 혈관상의 소실이 보이고 발적이 관찰되었으며 메이어 스코어는 8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메이어 스코어 6점에서 10점은 중증도에 해당됐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중 환자에서 가장 적절한 약물요법은 1번 복용약물을 중단하고 설파살라진 1g 1을 2회로 변경한다. 2번 복용약물을 중단하고 아달리무맙으로 변경한다. 3번 복용약물을 중단하고 토파시티닙 10mg으로 1일 2회 변경한다. 4번 복용약물은 유지하면서 프레드니솔론 30mg 1일 1회 복용한다. 5번 복용약물을 유지하면서 아사콜, 에네마 1일 2회 간장한다. 이번에는 5-아사 경구 및 국소 치료를 병행하던 환자의 질환 악화에 따른 약물 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및 광범위 대장염에서 5-아사를 충분히 사용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 경구 스테로이드를 권고합니다. 경구 스테로이드의 투여 용량은 프레드니솔론 1일 30에서 40mg 투여 후 1, 2주 후 증상이 호전되면 20mg까지 매주 5에서 10mg씩 감량, 그 이후에는 매주 2.5mg씩 감량합니다. 총 치료 기간은 12주를 넘지 않도록 하지만 3주 미만의 스테로이드 단기 투여도 조기 재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관해 유도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장기 사용 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감량 중이나 중단 후에 증상이 악화되는 등 스테로이드에 의존성이 있는 경우 또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항 TNF 치료를 권장합니다. 2023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항 TNF뿐만 아니라 베돌리주맙이나 유테키누맙, 토파시티닙 치료를 권고합니다. 자, 사례 환자는 2년간 5-아사 경구제와 국소 치료를 병용을 했고 이에 반응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경구 스테로이드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번 문제의 정답은 4번 복용약물을 유지하면서 프레드니솔론 30mg을 복용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입니다. 나머지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메살라진 성분인 아사콜을 중단하고 설파살라진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데 특정 경구 5-아사에 반응이 없다고 다른 5-아사로 변경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고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2번 복용약물을 중단하고 생물학적 제제인 아달리무밥으로 변경을 하거나 3번 토파시티닙으로 변경하는 것은 5-아사, 스테로이드, 면역조절제까지 투여해서 효과가 없을 때 사용해 볼 수 있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5번에 복용약물을 유지하면서 메살라진 관장액을 추가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아니겠습니다. 이 환자가 5-아사 경구와 자제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증상이 호전된다면 2주 뒤에 스테로이드를 점차 감량하면서 면역조절제인 아자치오프린과 같은 치오퓨린계 약물을 추가해 가면서 관해 유지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팁! 경증에서 중등증의 유시 치료 시 5-아사는 관해 유도와 유지에 중요한 약입니다. 직장염인 경우에는 1차 치료로 5-아사 국소 치료를 먼저 시행하되 경구제와 병용할 수 있습니다. 좌측 및 광범위 대장염인 경우에는 경구 5-아사를 먼저 권장하고 국소 5-아사를 병용할 수 있습니다. 5-아사를 충분히 사용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투여하며 관해 유도를 시도해보고 5-아사와 스테로이드에 충분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우 면역조절제를 투여하여 관해를 유도하고 유지요법으로도 사용합니다. 충분한 용량과 기간 동안의 스테로이드 또는 스테로이드와 치오퓨린 병합 투여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생물학적 제제나 소분자 제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례풀이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중증 사례로 만날게요. 오늘 심플 영상은 소화기계 질환 중
급성 중증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문제로 5-아사와 스테로이드 치료 중에 급성 악화된 환자의 면역 치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23세 남성으로 궤양성 대장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 환자는 한 달 전 진료를 보았고 처방약을 복용하던 중에 내원 7일 전부터 발열을 동반한 설사와 혈변이 지속되어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을 하였습니다. 활력증으로 혈압은 110에서 70으로 다소 낮고 맥박과 체온이 다소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가 13,000, 헤모글로빈이 8.9, 염증 수치인 ESR과 CRP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대변 검사에서 WBC와 혈액이 검출되었고 CDI 독신은 음성이었습니다. 유씨 환자는 면역 억제 치료나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CDI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유씨와 CDI 증상은 모두 설사와 복통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중요하고 양성인 경우에는 메트로니다졸이나 경구 방코마이신 등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는 관찰 부위 전체에 다발성의 깊은 궤양이 산재하며 정상적인 점막하 혈관 구조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CMV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내원시까지 복용 약물은 5-아사인 메살라진 성분의 메자반트 4.8g 1일 1회, 스테로이드인 프레드니솔론을 1일 10mg으로 테이퍼링 중이었습니다. 이런 환자의 증상과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궤양성 대장염 E3, S3, 메이오 점수 11점으로 질병의 중증도가 한 달 전에 비해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존 치료 중에 악화된 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약물 요법을 묻는 것입니다. 5-아사와 스테로이드로 치료 중이던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악화 시에는 어떤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 찾아봅시다. 먼저 궤양성 대장염은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질병이 침범된 부위와 질병 중증도를 분류하여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몬테리올 분류에 의해 질병이 침범된 부위에 따라 직장염, 좌측 대장염, 광범위 대장염으로 구분을 하고 중증도에 따라 S0에서 S3까지 구분하는데 오늘 사례 환자는 염증이 대장 전체를 침범한 E3, 즉 광범위 대장염에 해당되고 질병 중증도는 맥박이 분당 92회로 90회 이상, 헤모글로빈 수치도 8.9로 10.5 미만이며 ESR 120으로 30 이상이기 때문에 S3, 즉 시비어 UC에 해당됩니다. 환자 진단에 있었던 메이오 점수는 궤양성 대장염에서 질병의 심각도를 평가하기도 하고 치료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거나 병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척도입니다. 의사가 평가한 결과를 보면 배변 빈도가 3점, 직장 출혈 3점, 내시경 소경 3점, 의사의 전반적 평가 2점으로 총 점수가 11점이기 때문에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급성 중증 유씨는 어떤 약물 요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환자처럼 대장의 광범위한 염증과 빈맥, 발열, 빈혈, 높은 ESR 수치 같은 전신 증상을 동반하는 급성 중증 궤양성 대장염을 약어로 ASUC라고 합니다. ASUC는 대장 절제술의 위험과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입원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일반적 치료로 대변 검사, 혈액 검사, 복부 CT, 대장 내시경 등 검사를 진행하고 염증성 장질환은 VT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항혈전 요법 시행과 수액 및 전해질 보충을 통해 탈수를 교정하고 영양 공급을 위해 경장 영양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감염이 없는 한 항생제 치료는 권고되지 않습니다. 1차 구제 치료 약물은 정맥주사 콜티코스테로이드입니다. 메칠프레드니솔론을 하루에 50에서 60mg 투여하거나 하이드로콜티존 100mg을 하루에 3, 4회 정맥주사로 투여해서 빠른 관해를 유도합니다. 정맥주사 콜티코스테로이드 투여 3에서 5일째
대변 횟수와 CRP 등 반응을 평가하고 증상이 호전된다면 스테로이드를 경구로 전환한 후 테이퍼링을 합니다. 만약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인플릭시맙이나 사이클로스포린을 고려합니다. 여기에도 반응되지 않는다면 대장 절제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맥주사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구제요법을 한 후에는 관해 유지를 위한 다른 치료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중등증에서 중증의 유시 치료에 대한 생물학적 제재와 소분자 제재에 대한 2023년 국내 가이드라인입니다. 2017년 가이드라인에서는 5-아사나 면역조절제와 같은 보편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등증에서 중증의 유시 환자에게는 TNF-알파를 투여하고 이후에 실패 시 다른 TNF-알파 이니비터나 베돌리주맙을 투여할 수 있다고 했지만 2023년 가이드라인에서는 TNF-알파 이니비터인 인플릭시맙, 아달리무밥, 골리무밥뿐만 아니라 베돌리주맙, 우스테키누맙, 토파시티닙을 권고합니다. 인플릭시맙, 아달리무밥, 골리무밥, 베돌리주맙, 우스테키누맙, 토파시티닙을 임상적 반응이나 관해에 도달한 경우 관해를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약제를 계속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항 TNF-알파 제제 불응성인 중등도에서 중증 유시 환자의 관해 유도를 위해서는 베돌리주맙, 우스테키누맙, 토파시티닙을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보기 쉽게 생물학적 제재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생물학적 제재는 TNF-알파 이니비터, 인테그린 안타고니스트, 인터류킨 23, 12 안티바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TNF-알파 이니비터에는 인플릭시맙, 아달리무밥, 골리무밥이 있습니다. 인테그린 안타고니스트의 대표적인 약물은 베돌리주맙이며 혈구의 유착과 이동 과정을 표적으로 하여 염증 반응을 감소시킵니다. 인터류킨 23, 12 안티바디는 유스테키누맙이 있고 생물학적 제재는 각 성분마다 투여 스케줄이 다르고 최근 피하 주사 제형이 개발되면서 정맥 주사와 피하 주사의 스케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된 부작용으로는 정맥 주사제는 주사를 맞는 동안 열이나 근육통, 피부 발진, 가려움 등의 주입 반응이 있을 수 있고 피하 주사제는 주사 맞는 부위가 붓거나 가려움, 발적 등 주사 부위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작용으로는 감염이 있고 결핵, 진균 감염, 상기도 감염, 요로 감염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학적 제재를 투여하기 전에는 결핵이나 비형 간염, HIV와 같은 잠복 감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소분자 제재를 정리한 표입니다. 분류별로 잭 이니비터와 S1P 리셉터 모듈레이터가 있고 잭 이니비터에는 토파시티닙, 즉 젤잔즈, 우파다시티닙, 림버크, 필고티닙, 지셀레카라는 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모두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제들입니다. S1P 리셉터 모듈레이터로는 오자니모드, 즉 상품명으로는 제포시아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재가 모두 주사 형태였다면 소분자 제재는 모두 경구약제입니다. 우리나라 보험 기준에서는 콜티코스테로이드나 6MP, 아자치오프린 등 보편적인 치료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메이오 점수 6점에서 12점이면서 내시경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생물학적 제재 또는 소분자 제재가 보험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잭 이니비터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심혈관 고위험군,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 TNF-알파 저해제 등 생물학적 제재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자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급성 중증 궤양성 대장염으로 입원하였고 혈액검사, 대변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다음에 적절한 약물요법은 정맥주사 스테로이드 구제요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메칠프레드니솔론 하루에 50에서 60mg을 투여하면서 3 내지 5일 후에 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여 증상이 호전이 되었다면 경구 스테로이드로 전환해서 서서히 용량을 감량해야겠습니다.
또한 이 환자의 경우 보편적 치료제인 5-ASA 복용 중에 그리고 스테로이드 감량 중에 증상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생물학적 제제 또는 소분자 제제 치료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정맥주사 스테로이드 투여 후에 베돌리주맙으로 변경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1번 경구 사이클로스포린을 추가하는 것은 급성 중증 유씨에서 구제요법으로 사용되지만 부작용 위험이 높고 1차 치료제인 스테로이드에 실패했을 때 2차 치료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항생제 병용요법을 추가하는 것은 CDI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정맥주사 스테로이드 투여 후에 아자치오프린을 추가 복용하는 것은 아자치오프린이 작용 발현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급성 중증 환자에게는 적절하지 않고 5번 유스테키누맙으로 변경하는 것은 먼저 정맥 스테로이드를 투여 후에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팁! 전신 증상을 동반하는 급성 중증 유씨는 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하며 1차 치료는 정맥 주사 콜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3 내지 5일 후에도 호전되지 않으면 인플릭시맙이나 사이클로스포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ASA 면역 억제제와 같은 보편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등증에서 중증의 유씨에서 관해 유도를 위해 TNF-알파 저해제인 인플릭시맙, 아달리무밥, 골리무밥, 베돌리주맙, 우스테키누밥, 토파시티닙 치료를 권고합니다. TNF-알파 저해제에 반응이 부족하다면 관해 유도를 위해 베돌리주맙, 우스테키누밥, 토파시티닙 치료를 권고합니다. 생물학적 제제의 대표적 부작용은 감염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심플 사례중심 약물치료 풀이 영상은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안녕하세요. 사례중심 약물치료학 심플입니다. 오늘은 크론병에 대한 사례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크론병으로 진단받은 병력이 있는 21세 남자입니다. 17세의 크론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일레오콜로닉 타입으로 중증인 상태였습니다. 정맥 주사 메칠프레드니솔론으로 관해를 유도하고 아자치오프린으로 1년 이상 관해를 유지했지만 4년간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특별한 치료 없이 지냈습니다. 2주 전부터 복통이 발생했고 하루에 4회에서 6회까지 설사가 있었고 항문 통증, 체중 감소, 구강궤양을 호소하며 내원하였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WBC는 9100, 헤모글로빈은 12.7, 헤마토크릿은 39.3%, ESR 105, CRP 9.8로 빈혈이 있고 염증 수치가 증가된 상태였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는 대장 전체와 회장 말단 부위에서 다수의 아프타성 궤양이 관찰되고 조약돌 모양의 다발성 궤양이 관찰되었으며 비연속적으로 병변이 관찰되고 항문 병변도 관찰되었습니다. 크론병 A2, L3, B3로 진단이 되었고 크론병 활동 지수는 158.8로 경구 프레드니솔론 1일 30mg과 아자치오프린 50mg이 처방되어 일주일간 복용하였습니다. 일주 후에 프레드니솔론은 20mg 2주, 10mg 2주씩 테이퍼링하고 아자치오프린은 75mg 증량, 5-ASA인 메살라진 3g이 추가로 처방되었습니다. 1개월 후에 복통과 설사가 감소하고 아자치오프린과 메살라진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2개월 후에 복통과 설사가 다시 4에서 5회로 증가하였고 크론병 활동 지수도 241로 증가했으며 ESR과 CRP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아자치오프린 75mg 복용 중에 오심으로 인해서 자의로 25mg만 복용을 했고 메살라진 정제가 너무 커서 잘 복용하지 않아 복약 수능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환자의 다음 단계 치료로 가장 적절한 약물은 무엇일까요? 먼저 크론병과 관련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과는 달리
구강에서 항문까지 위장관 전체에 걸쳐 병변 발생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현재 성인 크론병을 분류하는 표준 방법은 2005년에 제안된 몬트리올 분류법입니다. 진단 시 나이에 따라서 A1에서 A3, 침범 부위에 따라서 L1에서 L4까지 나누고 질병 형태에 따라서 협착형이면 B2, 관통형이면 B3로 표시를 하고 항문 주위 농양의 유무를 P로 표시해서 B1에서 B3로 추가로 기술합니다. 오늘 사례 환자의 경우에는 첫 진단 시 나이가 17세였고 침범 부위가 회장 대장이며 누공형으로 A2, L3, B3였습니다. 다음으로 크론병 활동 지수는 크론병의 질병 활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여러 임상 연구 및 진료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평가 항목은 설사 횟수, 복통, 일상생활 정도, 환자에게 발생한 질환의 수, 지사제 복용 여부, 복부 종괴, 헤마토크릿, 표준 체중 미만 100분율, 총 8가지의 항목의 수치에 가중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총점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관해, 150 이상에서 220 미만은 경증, 220 이상에서 450 미만이면 중등증, 450 이상인 경우 중증으로 평가합니다. 오늘 환자는 진단 당시 CDAI 평가에서 158.8점으로 경증에 해당됐지만 이후에 241점으로 중등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세부 계산 점수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론병의 치료 목표는 무엇일까요? 개양성 대장염 첫 번째 강의에서 유사한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목표를 체계화한 스트라이2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활동성일 때 환자는 설사, 복통,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환자의 질병 단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시작합니다. 환자의 증상이 완화되는 것은 초기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이고 3개월 이내 단기 목표가 됩니다. 2단계의 목표는 환자의 자각 증상이 거의 사라지고 CRP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전신 염증이 컨트롤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단계는 칼프로텍틴이 감소되고 소아의 경우에는 정상 성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단계는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이며 내시경적 점막 치유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장애가 없는 상태입니다. 공식 목표는 아니지만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목표는 크론병의 경우는 장벽 전체의 치유,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조직학적 치유입니다. 치료를 진행할 때 환자의 증상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염증 지표를 확인하고 내시경을 확인해서 점막까지 치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과정을 따라 치료를 맞춤 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치료 약물입니다. 크론병의 치료 약물은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과 약품 분류는 동일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크론병에서 5-아사는 궤양성 대장염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경증의 크론병에서 5-아사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궤양성 대장염과는 달리 국소 치료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구로 투여합니다. 콜티코스테로이드는 경증에서 중등도의 회장대장 크론병의 경우에 이상 반응 발생률이 낮은 방출 조정형 부데소나이드 제제를 추천하고 중등도에서 중증의 경우에는 전신 콜티코스테로이드 제제로 치료를 추천합니다. 면역조절제인 아자티오프린과 멀캅토퓨린은 과거 메타 분석에서 관해 유도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됐지만 최근 코크란 리뷰에서는 효과가 부족하다고 해서 주로 전신 콜티코스테로이드를 사용한 환자의 관해 유지요법에 사용을 하고 스테로이드 의존성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감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아사 TNF-알파 이니비터와 병용 투여할 수 있습니다. 메토트렉세이트는 근육 주사로 사용을 하고 아자티오프린이나 멀캅토퓨린의 반응성이 없거나 금기인 경우에 관해 유도 및 유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5-아사나 스테로이드, 면역조절제 등 보편적 치료에 충분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할 수 있는데 TNF-알파인 아달리무맙과 인플리시맙,
인테그린 안타고니스트인 베돌리주맙, 인터류킨 23, 12 안티바디인 유스테키누맙이 바로 그것입니다. TNF-알파 이니비터인 골리무밤의 경우에는 궤양성 대장염에는 승인됐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크론병에서는 임상시험 결과가 미흡해서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분자 제제는 유파다시티닙을 사용할 수 있고 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을 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중등증에서 중증의 크론병 치료 시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2023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편적 치료가 듣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중등증에서 중증의 크론병에서 관해 유도를 위해 인플릭시맙, 아달리무맙, 베돌리주맙, 유스테키누맙 4가지 모두의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을 권고합니다. 2번, 앞에 본 4가지의 생물학적 제제로 임상적 반응이나 관해에 도달한 경우에는 관해를 유지하기 위해 동일 약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3번, 관해 유도를 위해서 인플릭시맙 단독보다는 인플릭시맙과 치오퓨린의 병용요법을 권고하고 아달리무맙도 단독보다는 치오퓨린과의 병용요법을 제안합니다. 4번, 인플릭시맙 유지요법의 반응이 소실된 경우 아달리무맙 사용을 권고합니다. 7번, 활동성 항문 주위 누공이 있는 크론병 환자의 관해 유도 및 유지를 위해서는 인플릭시맙 사용을 강하게 권고하고 아달리무맙 사용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NF-알파 이니비터의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에 관해 유도 및 유지를 위해서 베돌리주맙이나 유스테키무맙을 권고합니다. 사례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환자는 내원 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크론병으로 진단이 되었고 CDAI는 158.8로 경증에 해당되었습니다. 관해 유도를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투여했고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환자의 관해 유지를 위해 아자치오퓨린을 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아자치오퓨린으로 인한 오심과 5-아사인 메살라진 정제의 복약 수능도가 떨어지면서 3개월 투약에도 증상 개선이 없었고 오히려 CDAI가 240으로 증가하고 CRP가 여전히 높은 상태여서 다음 단계의 치료가 필요하였습니다. 요약하면 환자는 보편적인 치료인 아자치오퓨린과 5-아사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고 부작용과 복용 불편감으로 인해 내약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3번 TNF-알파 이니비터인 인플릭시맙 정맥 주사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진료 지침에 따르면 보편적 치료에 듣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생물학적 제제로 변경을 권고하였습니다. 보기에서 생물학적 제제는 3번 인플릭시맙과 5번 골리무밥인데요. 골리무밥은 크론병에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서 사용되지 않고 궤양성 대장염에만 승인된 약물이었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환자는 5-아사를 중단하고 인플릭시맙 투여를 시작하되 인플릭시맙 단독보다는 환자가 오심을 덜 느끼는 적은 용량의 아자치오퓨린을 병용해서 면역 원성을 낮추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의 팁! 크론병에서 사용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5-아사는 경증의 크론병의 관해 유도 및 유지에 사용되지만 그 효과는 궤양성 대장염에 비해 다소 제한적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크론병의 관해 유도에 사용됩니다. 면역 조절제인 아자치오프린은 전신 콜티코스테로이드를 사용한 환자의 관해 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5-아사 콜티코스테로이드 TNF-알파 이니비터와 병용하여 사용됩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보편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크론병의 관해 유도 및 유지에 사용될 수 있고 생물학적 제제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소분자 제제인 유파다시티닙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성 간 질환의 주요 원인이며 간암 원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성 B형 간염에 대한 사례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만성비형 간염 보균자인 47세 여성입니다.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오다가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상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내원했습니다. 음주나 흡연은 하지 않고 한약 및 건강기능식품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력으로 모친이 비형 간염이 있었고 임상 증상으로 피로감이 있고 3개월 동안 체중이 2kg 감소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HBV DNA가 3.56, 10의 6승, HBS 항원이 양성, HBE 항원이 음성, HBE 항체가 양성입니다. AST, ALT는 35에 40, 알부민이 4.9, 플레이틀릿이 123이었고 간 탄성도 검사는 F4로 간 경변에 해당되었고 복부 초음파에서 간에 거친 에코 발생이 있었습니다. 문제입니다. 이 환자의 비형 간염 치료를 위해 가장 적절한 약물 치료는 무엇일까요? 보기 보겠습니다. 1번 항바이러스제 투여 없이 6개월마다 추적 관찰한다. 2번 페그 인터페론 알파 치료를 시작한다. 3번 라미부딘 1일 1회 복용한다. 4번 아데포비어 1일 1회 복용한다. 5번 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 퓨마레이트 1일 1회 복용한다. 자, 그러면 먼저 만성비형 간염의 자연 경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단계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 면역 관용기는 감염 초기 단계로 바이러스의 증식이 매우 활발해서 HBE 항원이 양성이고 HBV DNA 수치는 10의 7승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간에 염증이나 섬유화가 없기 때문에 경미한 상태이고 ALT 수치는 정상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 면역 활동기는 인체의 면역 체계가 증식된 바이러스를 감지해서 면역 반응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를 제거하면서 간염 증상이 나타나고 ALT 수치가 크게 증가합니다. HBV DNA 수치는 상승과 감소가 반복되면서 식욕부진, 피로, 근육통, 황달, 짙은 새 소변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 비활동기로 바이러스 활동이 현저히 줄어드는 시기로 HBE 항원이 음성이고 HBV DNA 수치는 2000 미만으로 낮아지거나 소실되며 이 항체가 생성되면서 ALT 수치도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여기에서 면역 비활동기 환자의 약 20%는 다시 면역 활동기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전의 면역 활동기와는 다르게 HBE 항원 음성이지만 HBV DNA가 2000 이상이고 간 세포 내에서 염증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혈청 ALT가 상승하면서 활동성 조직 괴사를 보이게 됩니다. 이 단계를 HBE 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라고 하는데 HBE 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에 비해서 환자들은 주로 연령대가 높고 간 섬유화율이 높아 간 경변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HBS 안티젠 소실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며 비형 간염의 완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HBV DNA는 혈청에서 대부분 검출되지 않지만 일부 낮은 수준으로 검출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례의 환자는 HBE 항원이 음성, HBE 항체가 양성이었고 HBV DNA가 높고 ALT는 정상 범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HBE 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성비형 간염의 약물 치료는 무엇일까요? 만성비형 간염의 궁극적 치료 목표는 HBV 증식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섬유화를 방지해서 간경병증과 간암을 예방함으로써 사망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완치는 불가능하죠. 각국 간질환 전문가 패널의 합의문에 따르면 만성비형 간염의 기능적 완치는 HBS 항원 음성과 S항체 양성이 유지되고 HBV DNA가 검출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만성비형 간염의 자연 경과에서 HBS 항원 소실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현실적으로는 HBS 항원의 혈청 소실, HBV DNA의 불검출, ALT의 정상화, HBE 항원 양성 환자에서의 혈청 소실 및 혈청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네, 이 그림은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알고리즘입니다. 약물 치료 시작 여부를 결정하는데 첫 번째 간 질환의 진행 정도, 두 번째 HBV의 증식 정도, 세 번째 간 손상 여부를 파악하여 치료 시작을 결정하게 됩니다. 간 질환의 진행 정도는 간 섬유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대상성, 비대상성 간 경병증 상태로 분류할 수 있고, 간 섬유화는 침습적인 간 생검이나 비침습적인 검사를 통해서 섬유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HBV 증식 정도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간 손상의 여부는 혈청 ALT가 주로 활용되고 간 생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 경병증이 있는 환자는 대상성 또는 비대상성에서 모두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간 경병증이 없는 환자에서는 만성 B형 간염의 자연 경과에 따라 면역 활동기에는 약물 치료를 하고, 면역 관용기와 면역 비활동기에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약물 치료 시작 여부를 감시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면역 활동기에는 HBE 항원이 양성인 경우에는 HBV DNA가 2만 이상, HBE 항원이 음성인 경우에는 2,000 이상인 경우, ALT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이면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간경병증이 있는 환자들은 ALT가 높지 않은 경우가 흔하지만 ALT가 정상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합병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활동성 바이러스 증식이 확인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ALT에 상관없이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권장됩니다. 간경병증 환자에서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내증, 환달 등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비대상성 간경병증이라고 정의를 하고, HBV DNA가 검출되면 ALT와 관계없이 경구형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하고 간 이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B형 간염 치료제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만성 B형 간염의 치료에는 크게 주사 인터페론과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있습니다. 페그 인터페론은 매주 180 마이크로그램을 피하 주사로 48주 동안 투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이며, 비대상성 간병증 환자는 감염이나 간부전 등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투여 금기입니다.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로는 위에서부터 차례로 라미부딘, 아데포비어, 클레부딘, 텔비부딘, 엔테카비어, 테노포비어, 베시포비어가 있지만, 바이러스 억제능이 높고 내성 발현율이 낮은 엔테카비어, 테노포비어, 베시포비어가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노포비어는 화학적 구조가 다른 두 가지 약이 있는데, 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 퓨마레이트와 테노포비어 알라페마이드입니다. 둘 다 테노포비어라는 동일한 활성 성분의 프로드럭이지만 약물 전달 방식과 안정성, 용량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TAF는 혈장 안정성을 향상시켜 TDF의 10분의 1 용량만으로도 유효 성분을 간세포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AF는 세포 내 활성 대사체 도달량이 높고 혈중 테노포비어 농도는 낮고, 그래서 신장 기능 저하와 골밀도 감소가 적어서 신질환이나 골다공증 환자에 TDF보다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오늘 사례 환자는 HBV DNA가 높고 HBS 항원이 양성, HBE 항원이 음성, HBE 항체가 양성, ALT는 정상 범위였으므로 HBE 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간 탄성도 겸사해서 간경변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 1번은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2번 페그 인터페론 치료는 대상성 간경병증 환자에서 간 기능이 좋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지만 간 기능 악화 가능성이 있어 인터페론 치료보다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우선 권고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 라미부딘과 4번 아데포비어는 바이러스 억제능이 높지 않고 내성 문제가 있어서 1차 치료제로는 권고되지 않는 약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차 치료제인 5번 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 퓨마레이트입니다. 오늘의 팁! 만성비형 간염의 약물요법은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만성비형 간염의 약물 치료 시점은 간경변이 있는 경우와 면역 활동기입니다. 간경변이 있는 경우 ALT 수치와 관계없이 HBV DNA가 검출되면 치료를 시작합니다. 간경변이 없는 경우, 이 항원이 있는 경우 HBV DNA가 2만 이상, 이 항원이 없는 경우는 HBV DNA가 2천 이상이면서 ALT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이면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 생검 등의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의 섬유화나 괴사소견이 있으면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의 1차 치료제는 엔테카비어, 테노포비어, 베시포비어입니다. 오늘은 만성 비형 간염 환자를 함께 보았습니다. 비형 간염 치료제는 인터페론으로 시작해서 2000년대에 여러 치료 옵션을 다양하게 선택하던 시대를 지나서 세 가지 치료제가 1차 치료 옵션. 오늘은 만성 비형 간염 치료 중에 골다공증이 발생한 사례와 인부에서 만성 비형 간염 치료 사례를 보겠습니다. 만성 비형 간염 지난 영상에서 보았던 환자인데요.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5년 전 혈액검사상 이상 소견으로 내원을 했었고 HBV DNA가 상승했고 HBS 안티젠이 양성, HBE 안티젠이 음성, HBE 안티바디가 양성이면서 간 탄성도 검사에서 간경병 소견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해서 정기적인 검사에서 바이러스는 억제되고 간 수치가 양호했는데 최근에 타병원에서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임상 검사에서도 HBV DNA는 검출 한계 이하로 나왔고 ALT는 28로 정상이었으며 크레아티닌은 0.73, EGFR은 90으로 신기능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간 탄성도 검사는 5년 전 F4로 간경변이었지만 현재는 F1으로 경도의 섬유화를 보였습니다. 타병원에서 실시한 골밀도 검사에서 척추 T스코어는 마이너스 2.7, 대퇴골 T스코어는 마이너스 2.5로 골다공증이었습니다.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은 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 퓨마레이트, 즉 TDF입니다. 문제입니다. 이 환자의 비형 간염 치료를 위해 약물요법 변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아데포비어로 변경한다. 2번 라미부딘으로 변경한다. 3번 TAF로 변경한다. 4번 TDF를 감량한다. 5번 TDF를 유지하면서 비스포스포네이트 병용 치료를 시작한다. 만성비형 간염 치료 약물은 9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13강 만성비형 간염 첫 번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수 상황에서 비형 간염 치료제 선택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만성비형 간염 치료제는 대부분 신장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약물을 투여하는 동안 신장 기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기능 저하 시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1차 치료제 중에 TDF는 장기간 투여했을 때 신기능이 저하되고 골밀도 감소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적절한 약제 선택이 필요합니다. 만성비형 간염에서는 1차 치료제인 테노포비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TDF와 TAF를 잘 구분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TDF는 300mg, TAF는 25mg으로 치료 용량이 다르니 명칭이 헷갈리면 용량을 잘 보시면 좋습니다. TDF가 먼저 승인된 약이고 이후 8년 뒤에 TAF가 승인되었습니다. TDF와 TAF는 둘 다 테노포비어의 프로드럭이지만 약물의 전달 방식과 안정성, 용량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TAF는 혈장 안정성을 향상시켜서 TDF의 10분의 1 용량만으로도
유효 성분을 간세포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 내 활성 대사체의 도달량은 높고 혈중의 테노포비어 농도는 낮습니다. 따라서 전신에 노출되는 양이 적어서 신장과 뼈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신질환이나 골다공증 환자에서 TDF보다 TAF를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기능과 골밀도 영양에 관해 TDF와 TAF를 비교한 여러 임상 연구가 진행되었었는데 48주 이상 TDF를 사용한 환자에서 TAF로 변경하거나 TDF로 유지하는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 TAF로 변경해서 48주 치료를 했을 때 신기능 개선과 골밀도 개선을 보여 TDF 치료 중에 신기능이 저하되거나 골밀도가 감소된다면 TAF로 변경해서 호전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2년 대한간악회 만성비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1번 장기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골밀도를 감소시키는 약을 복용하는 환자,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와 EGFR이 60 미만이거나 단백뇨나 저인산 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 치료를 시작한다면 TDF보다는 신기능 및 골대사에 영향이 적은 엔테카비어, 테노포비어 AF, 베시포비어 투여가 우선 권고됩니다. 두 번째, 테노포비어 DF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신기능이 감소되거나 골밀도가 감소된다면 테노포비어 AF, 베시포비어, 엔테카비어로 전환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례의 환자는 TDF를 5년간 복용하던 중에 신기능은 정상이지만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되어서 3번 TAF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1번, 2번의 아데포비와 라미부드는 1차 치료제가 아니고 4번과 5번처럼 TDF를 감량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기저질환이 없는 31세 임산부인데요. 임신 20주 차에 정기 산정 검진에서 혈액검사 이상 소견을 보여서 내원했습니다. 과거의 B형 간염 치료력은 없고 현재 증상은 없으며 출산 후에 모유 수유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검사 결과에서 HBV DNA는 1.2에 10의 7승, HBs 안티젠 양성, HBe 안티젠 양성, HBe 안티바디는 음성입니다. AST, ALT는 27에 40으로 ALT가 경미하게 상승되어 있습니다. 신기능은 정상이고 복부 초음파는 경증의 지방간이 있었습니다. 문제 2. 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약물요법은 1번 임신 기간과 수유 기에는 치료 없이 경과를 관찰한다. 2번 ALT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이 되면 TAF를 1일 1회 복용한다. 3번 엔테카비어를 1일 1회 복용 시작한다. 4번 TDF를 1일 1회 복용 시작한다. 즉시 페그인터페론 알파를 주 1회 투여한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 준비 중인 B형 간염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2018년 대한간악회의 권고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산부에게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TDF입니다. 페그인터페론 알파는 임산부에게 금기이고 TDF 이외의 다른 약제 복용 중에 임신을 알게 되면 TDF로 변경하는 것이 권장되며 출산 후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HBV DNA가 20만 이상이라면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해 TDF 투여가 권장되고 그 시기는 24주에서 32주에 투여를 시작해서 출산 2에서 12주까지 투여합니다. 특히 HBs 안티젠 양성 산모는 분만 시 산모에서 신생아로의 수직 감염을 예방해야 하는데 이를 주산기 예방 접종이라고 합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에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 근육 주사를 하고 12시간 이내에 B형 간염 1차 예방 접종을 시행하여 향후 일정대로 총 3회를 접종하게 됩니다. 주산기 예방 접종으로 90에서 95% 수직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에도 약 10% 내외에서는 수직 감염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중반기 이후 임산부에게 TDF를 투여하고 출산 이후 신생아에게 면역 글로불린과 예방 접종을 시행하면 수직 감염을 98%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임산부인 사례 환자에게 그럼 1차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HBV DNA가 20만 이상이고
임신 24주로 24에서 32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한 TDF로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은 임산부라고 해서 치료 없이 경과 관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참고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중에 임신을 알게 되면 약을 중단하게 되어 재활성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번 ALT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HBV DNA가 20만 이상이면 치료를 시작해야 되고, TAF는 임산부에서 안정성 자료가 아직 부족합니다. 3번 엔테카비어는 임산부에서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권고되지 않고, 5번 페그인터페론은 임산부에서는 금기입니다. 오늘의 팁 1번 신기능 감소 골대사각 질환이 있는 경우 초기 치료로 TDF보다는 엔테카비어, TAF, 베시포비어가 우선 추천됩니다. TDF 복용 중에 신기능이나 골밀도가 감소한다면 TAF, 베시포비어, 엔테카비어로 변경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2번 임산부나 임신을 계획 중인 환자에서 항바이러스를 투여해야 한다면 약물은 TDF를 선택해야 하고, HBV DNA 20만 이상일 때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신 24에서 32주에 치료를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현대인 10명 중 1명은 가지고 있다는 질환, 위식도 역류 질환의 초기 치료로 PPI, PCAB, H2 차단제 중 어떤 약물을 선택할지 알아봅니다. 오늘 사례의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55세 남자입니다. 이분은 최근 몇 달간 지속적인 가슴 쓰림과 산역류 증상으로 소화기 내과를 방문했습니다. 증상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나타났고, 가슴 쓰림은 주로 식후에 나타났는데 약국에서 제산제를 구입해서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호전된다고 하였습니다. 흡연자이고 음주는 주 2회, 커피는 하루에 3잔 마시고 BMI가 25.8로 1단계 비만입니다. 고혈압약인 로잘탄 150mg과 혈당 강화제인 다파글리플로진, 메트폴민의 복합제를 1일 1회 복용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미루어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이 환자의 초기 치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판토프라졸 40mg 1일 1회 복용, 2번 파모티딘 20mg 1일 2회 복용, 3번 바클로펜 10mg 1일 3회 복용, 4번 알기네이트 1일 3회 복용, 5번 메토클로프로마이드 1일 3회 복용. 먼저 위식도 역류 질환, 즉 걸즈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진단을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슴 쓰림과 역류와 같은 전형적인 증상은 위식도 역류 질환을 진단하는 데 특이도가 높기 때문에 설문지를 작성하고 시험적으로 PPI를 2주간 투여하고 증상의 경과를 관찰해서 걸즈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된다면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시행해서 걸즈를 감별할 수도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위식도 역류에 의한 식도 점막의 손상을 직접 진단할 수 있는데, 식도 점막 손상이 있는 경우 미란성 역류 질환이라고 하고, 식도 점막 손상이 관찰되지 않지만 24시간 보행성 식도 산도 임피던스 검사에서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위식도 역류를 보이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는 비미란성 역류 질환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걸즈의 치료 약물을 봅시다. 주요 약물로 PPI, PCAB, H2 차단제, 프로카이네틱스, 알기네이트, 바클로펜이 있고, 제산제와 점막 보호제, 항울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PPI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로 걸즈 초기 치료에 사용됩니다. 4에서 8주간 1일 1회 표준 용량을 투여하는데 음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공복에 투여해야 합니다. 표준 용량 PPI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2배로 증량하여 투여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PPI로 변경하는 것은 증거가 제한적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H2 차단제와 PPI를 비교했을 때 PPI가 더 효과적이며 환자의 증상에 따라 장기간 유지요법 또는 필요시 요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걸드 증상을 동반하는 비시민성 흉통 환자의 PPI가 권장되지만 PPI 장기 투여 시에는 골다공증,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비타민 B12 결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물은 피캡인데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로 최근 여러 연구에서 미란성 역류 질환 치료율이 PPI와 대등한 효과를 보여주어서 최근 진료 현장에서는 PPI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식도 역류 질환 진료 지침에서도 피캡은 PPI와 대등한 효과로 걸드 질환의 초기 치료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피캡은 음식과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식사와 무관하게 투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 히스타민2 수용체 기량제, 즉 H2 차단제는 역류질환의 전반적인 증상과 특히 야간 가슴 쓰림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PPI를 투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역류 증상이 있는 경우에 추가 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약물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빠르게 감소하고 내성이 나타나서 사용에 다소 제한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위장관 운동 촉진제도 걸드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장관 운동 촉진제는 하부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높이고 위 배출을 향상시켜 역류 증상을 개선하는데 PPI와 병용요법으로 투여 시에 증상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해당 약물로는 베사네콜, 메토클로프라마이드, 돈페리돈, 이토프라이드, 레보설피라이드, 모사프라이드 등이 있는데 이 중에 베사네콜은 현재 걸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알기네이트는 위산과 반응해서 위산 역류를 방해할 수 있는 물리적 장벽을 형성해서 위산 역류를 감소시키는 약물입니다. 여섯 번째, 바클로펜은 일과성 하부식도 조임근의 이완과 역류 횟수를 감소시키는 약물입니다. 하루에 2번 PPI를 투여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난치성 걸드는 하부식도 조임근이 과도하게 이완되어 역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감소시켜주는 바클로펜을 5에서 20mg 하루에 3번 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어지러움과 피로, 졸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산제, 점막보호제, 항우울제 및 항불안제도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제산제는 증상을 신속하게 완화시키고 경증이나 간헐적 산역류 증상일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점막보호제는 임상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PPI와 병용 시에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도 걸드에 사용되는데 산분비 억제제나 위장 운동 촉진제로 호전되지 않는 난치성 환자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걸드의 약물요법을 정리해보면 초기의 표준 용량의 PPI를 하루에 한 번 4에서 8주간 치료합니다. 반응이 부족하거나 심한 식도염인 경우에는 PPI를 하루에 2번 증량하여 8주 이상 투여합니다. 걸드 증상 재발은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증상 재발 방지를 위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데요. 장기 치료요법으로는 매일 약을 복용하는 지속적 매일 투여요법과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는 필요시 유지요법이 있습니다. 비미란성 역류질환과 경합미란성 역류질환의 장기 치료요법으로 매일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그룹과 필요시 유지요법을 비교했을 때 유사한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필요시 유지요법을 권고합니다. 비약물요법으로 체중 감량, 금연, 자극적인 음식 회피, 생활습관 교정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약물요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의학적으로 충분히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서 1차 치료로는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 특정 시기나 생활습관의 조절이 증상의 완화 및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 감량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걸드 환자에게는 증상 조절을 위해 체중 감량이 권고됩니다. 오늘 사례 환자가 호소했던 가슴 쓰림과 산역류 증상은 걸드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걸드 1차 치료제는 PPI 또는 피캡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판토프라졸 40mg 1일 1회 복용입니다. 이번에 파모티딘은 H2 차단제로 PPI2에도 불구하고 야간 역류 증상이 있는 경우에 추가 요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 3번 바클로펜은 하루 2번
PPI를 복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경우에 추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4번과 5번에 알기네이트와 메토클로프라마이드도 PPI로 반응이 불충분할 때 추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이 환자에게 복약 지도를 한다면 생활습관 개선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증상 조절에 도움이 되고 음주와 커피 등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금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판토프라졸을 매일 공복에 잘 복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식도 역류 환자의 실제 처방 사례인데요. PPI나 PCAB이 1차 치료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방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위장관 촉진제나 점막 보호제, H2 블러커 등이 처음부터 병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정 기간 치료했지만 반응이 부족한 경우 바클로펜, 항불안제 등이 더 추가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팁! 걸드의 1차 치료제는 PPI 또는 PCAB이며 초기 치료로 표준 용량 PPI를 하루에 한 번 4에서 8주간 투여합니다. 그 외에 H2 차단제, 프로카이네틱스, 알기네이트, 바클로펜과 제산제와 점막보호제, 항우울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H2 차단제는 야간 역류 증상이 있는 경우 추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료와 재발을 반복하는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 약물을 살펴보았습니다.